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터키 당국에 이슬람 순위 파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전투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터키군이 시리아에서 테러 단체에 맞서 싸우는 쿠르드군과 교전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터키군과 시리아 반군 동맹들은 최근 엿새 동안 시리아 국경 도시 자라블루스와 그 주변 지역에서 ISIL과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이 터키의 반 ISIL 활동과 국경과 자라블루스 사이 지역 안보를 위한 모든 일을 적극 지지하지만 자라블루스 남부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쿠르드군은 최근 시리아 만비지와 자라블루스 남쪽 약 40km 부근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서쪽 약 30km 부근에서 ISIL 반군들을 압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 해커들이 이달 초 미국 내 2개 주의 선거 자료 전산망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해킹 피해를 입은 주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처음 전한 야후 뉴스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애리조나와 일리노이주가 표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야후 뉴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한 선거위원은 해커들이 유권자 약 20만 명의 개인정보를 훔친 뒤 지난달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열흘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리조나주는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이에 따라 지역 사법당국에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관련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오늘 필리핀 의회에 출석해 중국이 중재재판소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또 중국과의 공식 협상 혹은 양자회담을 시작하게 될 때 중재재판소의 판결문 맥락 안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민간 항공편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공산국가 쿠바에 취항합니다. 쿠바에 취항하는 첫 민간 항공편은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을 출발해 쿠바 산타클라라에 도착하는 제트블루사 소속 여객기입니다. 이와 함께 아메리칸 항공과 프론티어 항공, 실버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선 카운티 항공 등도 곧 취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알프레도 코르데로 쿠바 민간 항공청장은 쿠바로 들어오는 민간 미국 항공기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로 취항하는 미국 항공편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하루 110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법은 여전히 대부분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은 불허하고 있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 방문과 출장, 취재와 교육 목적의 방문은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에서 지중해를 건너던 6,500명을 난민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와 몇몇 협력 기구들은 어제 리비아 북부 해상에서 40여 차례의 구조 작전을 벌였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침몰하는 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해안 경비선까지 헤엄치는 난민들의 모습과 아기와 어린이를 구조선에 옮겨 싣는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어제 구조 작전에는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와 국경 없는 의사회, 유럽연합 국경통제기구인 프론텍스가 참여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오늘 자살폭탄 차량이 대사관 정문을 향해 돌진해 범인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공격으로 인한 폭발로 대사관 시설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사회 연결망 매체에는 바닥에 잔해 조각이 흩어진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올랐습니다. 중국은 이번 공격을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키르기스스탄 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3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며 도발할 때마다 정치, 경제적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recent statement out of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ir missile launches. 제13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가 서울에서 열려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참혹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개선하고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구체적인 전 세계 33개 나라 고위 국방 당국자와 민간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서울 안보대화가 다음 달 열립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사이버 안보 도전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며 도발할 때마다 정치, 외교, 경제적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현재 도발 행보를 계속할 경우 미국은 대북 제재를 반드시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The recent statement out of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ir missile launches was another indication of North Korea's isolation. But at the same time, clearly there needs to be more pressure applied.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혹은 필요하다면 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29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동의 우려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 3일은 중국 항저우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날입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고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조짐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y continue on the current course of provocation that they're on, that we would want to see full implementation of those sanctions. 그러면서 미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열려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함을 보일 경우에만 그렇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고 핵 계획을 진전시키는 한 미국은 스스로의 안전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위해 그런 위협에 맞서는 조치를 취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long as North Korea is developing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nd moving forward with its nuclear program, we have an obligation, a responsibility. 로즈 부보좌관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제13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은 30일 서울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개항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IPC-NKR이 채택한 선언문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침해를 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언문은 북한 정권이 이런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전문가 그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언문은 또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IPC-NKR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해선 북한 당국의 부당한 착취와 인권 침해로부터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PC-NKR 상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총회 인사말에서 IPC-NKR 소속 의원들의 노력 속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2016년에 한국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3년엔 유엔 산하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설치됐고 지난해엔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열어 인권 범죄와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책임성을 규명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웅 한국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 세계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재 법무차관 대독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동시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참혹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개선하고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구체적인 행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IPC-NKR은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003년 창립된 전 세계 국회의원들의 연맹체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10개국 40여 명의 국회의원과 각국 대사, 교수, 비정부기구 대표 등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한편 총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 사무소장은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 방안을 집중 조사할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유엔 산하에 꾸려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폴슨 소장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측에 이런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자는 요청을 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2명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보좌하게 됩니다. In terms of accountability from the UN side, a group of experts 폴슨 소장은 전문가 그룹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 서울 총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상임 공동의장인 홍일표 한국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IPC-NKR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자, 이게 어떤 단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북한 인권 또는 탈북자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증진하거나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제로 논의를 하는 회의체입니다. 예. 이거는 원래 한 2003년경에 출범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황우려 국회의원께서 네. 당시 탈북자의 강제 송환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네. 가까웠던 의원들을 통해서 한국, 미국, 일본, 몽골 등
한 이제 5개국 한 3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네. 해서 이런 것들을 매년 회의를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다니고 네. 그러는 동안에 현재는 이제 참가국이 한 61개국과 예. 국회의원들은 한 100여 명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남북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런 최근의 한반도 정세가 이번 그 서울 총회에 어떤 미친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이 잠수함 미사일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 또는 최근에는 판문점에 이제 탈북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뢰를 매설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0개국에서 이제 20여 명의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이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를 쭉 다니다가 이제 한 5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하는 것은 예. 북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가까이에서 했다. 예. 이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총회에서 공동 선언문이 채택이 됐죠. 어떤 게 핵심 네. 내용이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이 북한 정권이 이제 주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만일에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책임자들을 규명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왔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최근에 유럽 각국에서 중동 난민 증가라든가 이런 난민 문제 가지고 정치 지형이 막 크게 변화하고 있을 정도로 예. 많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세의 흐름이 이제 탈북자들을 해외에서 받아들일 때 예. 이제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함없이 이제 탈북자를 포함한 난민에 대한 처우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고 네, 네. 그다음에는 또 이번에 특별히 그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제 착취가 예. 너무 심각하다 해서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고 네, 네. 또 그 중국 당국이 이제 이 탈북자 북송을 이제 그동안도 쭉 중단 요구를 해왔지만 이번에도 하면서 동시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이제 한국의 활동가들 탈북자들을 돕는 활동가들을 이제 중국 정부가 탄압하지 않고 그들에 예. 대한 안전과 이런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군. 혹시 중국 의회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습니까 이번 총회에요? 여기에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네.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관심 사항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인권 가해자에 대한 책임 처벌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 총회에 참석한 그 회원 의원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유엔 인권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그러니까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해서 예.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은 앞으로 이걸 기록했다가 꼭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 예. 또는 이제 그 ICC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에 넘겨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에 전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네. 계속해서 각국이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예.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책임 추궁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네네. 이루어져 있군요. 자,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연맹의 상임 공동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게 매년 그 연차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예. 이 회의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이 다음 회의는 자기네 나라에서 하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회의는 서로 뭐 이제 여러 나라가 원했는데 이번에는 다음에는 이제 중남미 예. 과테말라에서 이제 하기로. 예. 왜냐하면 이제 대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유럽에 있는 조지아국에서 하기로 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네. 또 각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도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예. 각 의원들이 좀 노력해달라 이런 호소를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 서울 총회를 주도한 홍일표 상임 공동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각상 2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한국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4년간 내각의 농업 문제를 책임져온 황민이라는 인물과 이영진으로 알려진 북한 교육상이 이달 초 공개 처형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황민 처형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이영진 처형설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33개국 고위 국방당국자와 민간 안보 전문가들이 모이는 서울 안보대화가 다음 달에 열립니다. 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사이버 안보 도전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2016 서울 안보대화가 개최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서울 안보대화 SDD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을 위해 차관급 국방 관료와 민간 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반관 반민 성격의 연례 다자 안보대화체입니다. 올해로 5회째인 SDD는 북한 비핵화와 국제 공조, 해양 안보 협력, 사이버 안보 도전과 국방 협력 등 3가지 주제로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또 유엔 글로벌 평화 리더십과 평화 활동,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민군 겸용 기술의 도전과 과제 등 3가지 주제의 특별 회의도 마련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복합 안보 위기 도전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16 서울 안보대화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안보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그리고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이 발제자와 사회자로 참여하며 아흐메트 위짐지 화학무기 금지기구 사무총장이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이번 SDD에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 세계 33개국의 국방당국자와 유럽연합 EU,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 5개 국제기구 고위 인사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DD에 빠짐없이 당국자를 파견했던 중국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 국방부 차관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아직 회답이 오지 않았지만 예년의 경우 중국은 회의 며칠 전에 참석을 통보하는 관례가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황인무 차관은 30여 개국과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서울에 모여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 공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 안보 정세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와 기후변화와 전염병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처럼 국제사회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놓인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서울 안보대화가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최근 개최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이 단체 이름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바꿨지요. 이 사회주의를 뺀 건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주의는 사실상 북한 사회에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는 이미 형해화되고 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형해화란 형식만 남았을 뿐 그 가치와 의의는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세습 독재의 틀을 갖춰가고 있고 사상도 주체 사상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바뀌고 있다면서 사회주의란 표현을 쓰든 안 쓰든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겉으론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껍데기와 속은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최근 23년 만에 열린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단체 명칭을 사회주의란 표현을 뺀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의 사회주의는 헌법이나 당 규약 같은 공식적인 담론 속엔 존재하지만 현실 정치에선 사실상 빈 껍데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이라는 명칭 변경은 민족주의와 함께 선대 수령의 업적에 기대어 권력 승계 등 김정은 정권의 정당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전적인 의미의 사회주의적인 어떤 계획경제 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전통적인 어떤 이념에 근거한 사회주의 정치체제 또는 사회체제라고 보기보다는 일당 독재 체제로서의 어떤 북한 체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들고, 청년동맹 조직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바꿈으로써 어떻게 보면 수령의 개인적인 조직으로 단체로 말하자면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 이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두 명의 선대 수령의 이름이 붙여진 단체나 조직은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충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부 결속의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공식적인 이데올로기가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청년들이 쉽게 외부 사제에 물들 수도 있고 사실 또 물들어 왔는데,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청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 내부 결속용이죠. 말 그대로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사회체제, 지도자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을 지속하고 고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겠죠. 임재천 교수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성시되던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단체명을 지정했던 것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청년들이 외부의 문화적 침투에 흔들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23년 만에 개최한 청년동맹 대회에서 단결 구호를 기존의 총폭탄이 되리라에서 핵폭탄이 되리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29일 청년동맹 관련 보도에서 일제히 청년들을 500만 핵폭탄에 비유하며 태양을 옹위하고 억세게 싸워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전 구호에 핵폭탄이 되리라는 문구가 처음 등장한 건 지난 3월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입니다. 당시 청년동맹 대변인은 청년들이 수령 결사 옹위에 500만 핵폭탄이 되어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 당시 횃불 행진의 주축이 됐던 청년학생 대표단 역시 500만 핵폭탄을 언급하며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애하는 원수님만을 끝까지 따르며 결사하는 오늘의 7년대 500만의 핵폭탄이 되겠습니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핵 강국,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이 이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이번 청년동맹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북한의 모든 기구와 단체의 선전 구호에 총폭탄 대신 핵폭탄이란 단어를 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입니다. 유엔은 세계 각지에서 북한으로 납치돼 강제 실종된 사람의 수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지난 1950년대 말 이른바 북송 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간 제1조선인 9만 3천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한 비정부 기구가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일본 내 비정부 기구 모두모이자가 북송 제1조선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송 제1조선인들의 자유왕래 등 인권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에 인권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6월 달에 갔을 때 유엔 서울사무소에다가 서류를 놔두고 왔거든요. 유엔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권구제 신청서 문제를 이 구체적인 방도로 인정하고 유엔도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데서 앞장서 달라는 거. 인권구제 신청서는 1950년대 말 북송 사업을 추진한 북한 정부와 조총련, 일본 정부, 북한과 일본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를 상대로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북송자들의 일본으로의 자유왕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6개 대상에서 각각 북송 사업이 잘못되었었다는 거. 그것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거. 그 간 사람들을 가져 2세, 3세까지는 일본에의 자유량을 빨리 보장해달라는 거. 모두모이자는 지난해 1월에도 일본 변호사협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인권 구제를 요청했었습니다. 북송 사업 피해자들이 인권 구제를 신청한 첫 사례였습니다.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은 북한 당국과 조총련, 북의 적십자사 등이 합작으로 펼친 사업이지만 어느 누구도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명백한 인권 침해란 주장입니다. 가와사키 대표에 따르면 일본 변호사협회는 조사와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북송 사업의 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대표는 다음 달 12일 일본 변호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듣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개 상대방이 아직 한 개도 의사를 표명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걸 이번에 아마 토론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단계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는가 하는 걸 이번에 토론하게 되는 거예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이뤄진 북송 사업으로 제1조선인 9만 3천여 명이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가와사키 대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와사키 대표는 17살 때인 1960년 북송선 클리리온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혼자서 북한으로 갔어요. 그때 당시 일본 정부는 신문, 텔레비, 잡지 모든 게 날마다 완전히 귀국 사업 1세기였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와 해서 들떠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도 사람 못 살 곳이었거든요. 가와사키 대표는 기계 공장에서 일하며 북한 남성과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 사망 후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 굶주려 죽는 사람이 급증하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사회의 방조가 없이는 북한을 건지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왔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책을 한 권 썼고 그다음에 도쿄에서는 줄곧 내가 일본에 와서 12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한 거예요. 가와사키 대표는 앞으로도 북송 조선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앞장서 달라는 거, 도와달라는 거. 북한에 남아있는 제1동포들에게는 꼭 이 문제는 성사시키겠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정말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달라고 꼭 실현시키겠다고요. 한편 유엔은 지난 2010년 열린 제65차 총회에서 8월 31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대부분이 한국전쟁과 1959년 시작된 제1조선인 북송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강제실종 피해자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북한 내로 이동한 사람도 있고 물리적인 강압이나 거짓 설득을 통해 납치된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결과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의 탈북 난민이 처음 입국한 지난 2006년 5월 6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미국에 온 30대 여성 데보라 최 씨의 첫 번째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데보라 최 씨가 어떻게 미국 땅을 밟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탈북 여성 데보라 최 씨.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데보라 최 씨. 북한에서 탈북을 결심하고 이어 중국에서 미국을 선택하기까지는 찰나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뭔가에 이끌린 듯 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누구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기절로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제 진짜 최고의 살 길이다. 번복이를 보여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좀 또 다른 케이스보다도 좀 더 특별한 케이스나요. 낯선 땅, 낯선 공기, 낯익은 것이라고는 함께 온 탈북자들이 전부였던 10년 전. 오로지 미국 정착이라는 목표 하나로 쉴 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던 당시의 데보라 최 씨의 목소리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데보라 씨의 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지만 삶의 자세는 여전합니다. 아직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되게 긴장을, 왜냐하면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긴장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가게에 신경을 덜 쓰게 되면은 또 그게 금방이거든요. 무너 앉는 거는. 남편도 되게 열심히 했고 저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진짜 노력한 것만큼 대가가 오는 것 같아서 되게 기뻤어요. 네. 자기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고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고 만족해하는 데보라 씨. 지금 지역에서 제법 인기 있는 해산물 가게의 사장입니다. 비즈니스 여신 지 2년 되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일단 생활에 만족하세요? 네, 만족하고 뭐 그렇게 많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스스로에게 박하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그녀. 누가 봐도 지난 10년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코피를 쏟아가며 푼돈을 모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웨이트레스 한 2개월? 그건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코피를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그냥 커피가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막 유니폼이 하얀 거 있는데 커피 막 빨갛게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힘들었어요. 10시간 동안. 근데 2006년도. 예, 2006년도. 데보라 씨가 미국에서 첫 번째 직장을 얻은 지역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 뉴저지주였습니다. 뉴욕 있잖아요. 뉴욕 가보셨어요? 여기는 그래도 안 이쁜 동네거든요. 좀 그런 것도 얼마나 이쁜지 동네가 나무가 이렇게 많고 저희는 막 벌거숭이 막 아니 저 나무를 왜 안 자르지? 우리는 뭐 불뗄감이 없어가지고 다 잘랐대. 자연이라는 게 막 다람쥐가 나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동네가 안 좋은 동네인 것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근데 그 자연이 되게 우리한테 한몫한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유가 느껴진 거 있죠. 동물도 있고. 동물이 아니 저희는 동물 앞에 다 잡아먹거든요. 공항에 내려서 또 저희를 배치해서 아파트까지 가는 그 길 있잖아요. 와 했다니까요. 나무 파란 나무 잎꽃 막 물고불고 꽃들. 여느 탈북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주는 첫인상은 넓고 푸르고 그리고 여유로운 평온함이었습니다. 이런 평온함을 찾기까지 그녀는 뭔가에 이끌리듯 북한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미국까지 왔습니다. 데보라 씨는 성분이 좋지 않았지만 수완 좋은 어머니 덕에 북한에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평양에서 출세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 역시 지금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살려고 모든 상황들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부터 밀수품을 팔아먹고 살았던 친구와 함께 봤던 한국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 전기 오면 밤새 그 20몇 편을 다 봤거든요. 3일 동안 막 밖에서 문 두드려도 숨죽이고 보면서 3일 동안 봤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제가 난 이 나라를 뜨고 싶다. 이렇게 같은 동갑들, 같은 청년들인데 어쩌면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나. 그 걔네가 옥탑방 살면서 난 그 옥탑방이 진짜 최고로 막 좋은 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스러움 있잖아요. 그 자유로운 연애 이런 거. 우리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하고 서로 다 비판해야 되고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막 근데 걔네 하고 다니는 거 보고 너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가 그 다음부터 준비를 했어요. 난 그 나라 저기 꼭 가보고 싶다. 진짜. 예. 죽어서라도 가보고 한 번이라 체험해보고 싶. 그때 그 젊은 그거로 호기심이랑 그런 걸 해가지고. 같은 또래 한국의 서민 청년들이 웃고 울고 연애하고 먹고 부대치는 삶을 죽기 전에 꼭 한번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2003년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가 데보라 씨의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게 드라마인데 극인데 그게 남한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네, 받아들였죠. 아니 생활이니까 저런 자연스러운 게 나오겠지. 다 현실로 받아들여. 당연히 한국 그 드라마도 다 현실이구나. 저게 저 사람들의 생활이구나. 아니 그때 그게 처음 본 게 아니었을 텐데 왜 그날따라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때가 된 거 봐요. 그때가. 그 전까지는 그냥 저게 저런 생활이고 근데 거기서 막 뭐가 딱 때리는 그런 온 정신이 다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밥 먹어도 손이 안 잡히고 뭐를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친구랑 얘기를 해가지고 또 친구가 밀수하는 친구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선들이 다 있죠. 그래서 너는 돈만 마련을 해라 이래가지고 딱 준비를 해서 3월 말에 떠나서 4월 달에 딱 4월 1일 날 국경 넘었잖아요. 이른 봄 얼음이 떠다니는 두만강 물이 차가운 줄도 몰랐던 데보라 씨. 그녀는 그렇게 북한에 나왔고 중국에서 말을 배우며 떠돌던 때 우연히 한국 내 탈북자 구출단체와 접촉했고 드디어 한국행 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보려고까지 오셨어요. 논의를 하고 며칠 수일 내로
목사님 다시 연락 보낼 거야 이러고 돌아가셨거든요. 사모님이랑 그때 오셨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전화 오신 거예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청년들처럼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부풀었던 데보라 씨는 뜬금없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요? 하니까 미국 정부 인권법 통과하고 지금 미국으로 탈북자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내가 너네 미국 간다 하면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정부랑 얘기 중이라고 근데 선택 너네한테 잘렸으니까 한번 밤새 잘 생각해보라고 2004년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고 이를 통해 해외를 떠돌던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인데 바로 그 시기에 데보라 씨가 중국에 있었던 겁니다. 밤새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중국에 2년 동안 살면서 중국 사람들 보면은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뭐 돈이 없거나 뭐 그런 게 없어서 못 가고 같은 값이면은 더 힘있고 기회가 많은 나라에 가서 어차피 뭐 그러나 미국행으로 마음을 바꾸려는 순간 지인의 만류로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국 집값이 얼마인 줄 아니? 먹는 게 얼마인 줄 아니? 너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한국 사람들 거기 가서 못 견디고 온다는 거 뭐. 구출단체의 목사에게 밤새 생각해 내린 결정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안 갈게요. 그냥 한국으로 갈게요.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바로 서울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한국행과 중국에서 다시 동남아를 돌아 미국 대사관에 가야 하는 미국행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데보라 씨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데보라 씨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미국 내 첫 번째 탈북 난민 30대 여성 데보라 최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질 데보라 씨의 두 번째 사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고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한국의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정해졌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한국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을 살기 위해서 정한 돈이 400조 7천억 원입니다. 네. 미화로는 약 3,580억 8,600만 달러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규모가 확정됐고 다음 달 2일 국회로 보내서 인준 절차를 받게 됩니다. 예, 400조 7천억 원이면 예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와 비교해서 3.7%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서 이 나라 살림 규모가 4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그 참여정부 때 200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12년 만에 나라 살림이 2배로 늘었다.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회 인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만 이제 중요한 게 이 큰 돈을 어디에다가 쓸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복지 부문입니다. 예. 130조 원이 배정됐는데요. 1,161억 8천만 달러입니다. 이 돈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등 그 지방 행정을 돕고요. 교육 그리고 국방 분야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줄어든 분야도 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인데요. 경제 분야 예산 역시 늘리기보다는 지금의 기존의 예산 정도에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겠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환경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이 통계가 나왔네요. 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교육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교육 기본 통계입니다. 네.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연도별로도 비교해 볼 수 있고 교원의 수 변화, 학교 교실 환경 등 전반적인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올해의 통계 자료의 특징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 인구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 그리고 다문화 학생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 또 외국인 유학생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입니다. 예, 학생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까지 모두 합해보니까 663만 5,700여 명입니다. 네. 지난해보다 18만 4천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한 해 전에도 물론 줄었습니다. 근데 0.3%였는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2.7%가 줄었는데요. 예. 특히 중학교를 다니는 14살에서 16살 사이의 학생 수가 8.1%나 줄어서 다른 이 학교의 수준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중학교를 다녔던 지난해 중학교를 다녔던 2000년생 학생들 밀레니엄 등이라고 해서 그 해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다 진학을 하면서 중학교 인구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그렇군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 뭐 당연히 교실의 책상 수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학교 콩나물 시루 교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옛말입니다. 예. 선진 교육 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만 이 한국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실에 평균 22명이 있고요. 중학교는 27명, 고등학교는 29명 수준입니다. 예. 선생님들도 많아져서요. 그 교원 1인당 그 관리를 해야 되는 학생 수도 줄었는데요. 초등학교는 14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는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한 반에 한 50명, 많게는 60명까지도 됐는데 많이 줄었네요. 자, 그리고 또 다문화 학생, 또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통계도 눈길을 끄는군요. 네,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는 한국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통계입니다. 네. 그 외국 출신 부모가 있는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고요. 이 가정의 학생들을 다문화 학생으로 분류해서 따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 수가 99,186명으로 집계됐는데 한 해 사이에 2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전체 학생 비율을 보면은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 비중이 1.7%가 되는데 이 중에 초등학교가 2.8%로 제일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수는 10만 4천여 명이고요.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네요. 61%였고요. 베트남, 몽골, 그리고 미국 유학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는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돼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사회제도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 음식 접대나 선물, 경조사비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법에서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기준이 정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안 그대로 정해졌습니다. 네. 음식 접대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입니다. 달러로 해보면은 27달러, 45달러, 89달러 정도만 허용하겠다. 이런 기준안이 어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이 김영란이라는 사람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2011년에 법안이 발의가 됐고 2년 전에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지난 3월에 그 법이 공포가 됐지만 그동안 이 허용 기준액과 그리고 그 허용 범위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이것을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원안대로 어제 최종안이 다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공직사회가 굉장히 바빠졌다고요? 네. 처음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칫 나는 하지 않았는데 이 법적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또 사리는 분위기인데요. 정부 부처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일선 학교에서도 도대체 이 법이 어떤 경우까지 허용이 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김영란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란파라치 이런 란파라치가 활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파파라치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유명 연예인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뭐라 그럴까 특별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예, 그렇죠. 파파라치라고 하는데요.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증거를 확보하고 이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을 람파라치라고 합니다. 이 학원의 불법 영업을 찾아서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을 학파라치라고 했고요. 예.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스파라치, 탈세하는 사람들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을 세파라치라고 했었는데 요즘 이 람파라치가 돈이 된다고 학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람파라치 보상금이 최대 30억 원, 뭐 269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과장 광고를 해서 수강생들을 현혹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이 강의는 공짜로 하면서 소형 몰래 카메라를 아주 비싸게 팔아서 돈벌이를 하는 학원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신고 보상금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그 최대 30억 원, 269만 달러라고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건 바로 예. 과정 광고입니다. 예. 한국 정부에서는 많아도 최대 100만 원, 그러니까 미화로 하면 890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정행위로 인한 벌금이 국고로 환수가 되어야 또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네. 이 람파라치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 잘못된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이렇게 하루 2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VOA 세계 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중부 다르푸르 니에르테티에서 최소 15명의 민간인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9명은 아직도 구금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구금에 크게 우려하며 수단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에게 즉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또 수단 정부에 대해 이 구금된 민간인들을 모두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구금은 미국의 도널드 부스 수단 및 남수단 특사가 지난 7월 말 수단 북부와 중부 다르푸르 지방 그리고 소르토이와 니에르테티에 있는 난민 수용소를 방문한 뒤 이뤄졌습니다. 또 수감은 되지 않았지만 미국 특사와 만났던 많은 현지 주민들은 수단의 보안 관리들로부터 미국 특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질문에 시달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수단 정부의 허가를 스스로 뒤집은 부정적인 조치입니다. 앞서 수단 정부는 사실 확인을 위한 미국 특사의 방문과 해당 지역을 방문해 현지 민간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 그 같은 접촉은 미국이 수단 정부와 또 야권 단체와 지도자들과 다르푸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수단이 전국적인 정치적 대화와 포용적인 정책을 추구한다면 국민들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말하고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수단 정부에게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결사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적인 대화와 화합을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
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